자, 보자. 자, 학교 가보니 어때요? 힘들죠. 여러분들 보자. 학산여 중 제외하고 나머지 중학교는 전부 다 평지에 있는 학교 아니야. 맞죠? 안락중 평지에 있고 남일중 평지에 있고 연일 평지에 있고 유락도 평지라고 봐야죠. 평지에 있죠. 좀 외진데 있지만 산 중턱에 올라가니 어떻던가요? 뷰는 좋지. 뷰는 좋죠. 저쪽에 저 충렬사 뒤쪽에 등산길이 있거든요. 거기 산 중턱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요, 여러분 학교 운동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산 중턱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뛸 때 조심해야 돼.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고도가 높아서 그렇죠. 건강한 공기 마시면서 맑은 머리를 맑게. 막산주는 어차피 뭐 산 중턱에 있으니까 그렇죠. 별 그런 거 없을 거고. 놀라진 않았나요,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면 느낄걸요? 그 대한민국의 대학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넓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넓은 평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죠. 부산으로만 따져도 부산에 일단은 평지에 있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경대학교밖에 없죠. 서울이 사실 학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다 가본 건 아니라서 일단 언뜻 기억나는 건 연세대 평지에 있죠. 나머지는 다 거의 뭐 산에 있다고 봐야 돼. 서울대 좀 완만한 언덕 동산 정도? 그렇죠? 여러분들 동국대 안 가봤죠? 그 동국대 경사는요, 여러분들 학교 경사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근데 고도는 더 높아. 왜냐면 동국대는 이제 절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대부분 산에 많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산중 생활을 하게 되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학교 생활 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그 요즘에도 좀 그렇게 학산여고가 좀 빡빡한가요? 나 지금 학산여고 사실은 뭐 학생들 딱히 막 이렇게 반을 맡아서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나는 사실요 금정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 학산여고 이렇게 언덕 따라 내려오면 이제 그 명장역 쪽 나오잖아. 보통 이제 학교 마치고 나면 그쪽에 충렬고, 금정고, 대명여고, 학산여고에서 다 모여서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가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때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 타고 갔지만 거기서 빡센가요? 빡세? 교칙이나 이런 거 빡세? 이거 하지 마. 하여튼 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맞죠? 핸드폰 혹시 못 들고 들어갑니까? 그냥 내는 거야? 야, 그래도 좋은 거다. 우리 때는요, 그 학산여고에 난 거기 무슨 군대 썰 듣는 느낌이었어요. 학산여고 다니는 애들, 내 친구들 중에 학산여고 나온 애들이 많거든요. 이제 썰 들으면 그냥 마치 군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뭔 통화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학교에 공중전화가 있거든요. 그 공중전화에 다 줄 서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핸드폰을 못 들고 들어가. 과거에 이제 금속 탐지기가 있었다는 썰도 있었죠. 지금도 있어? 지금은 아니야? 과거에 이제 금속 탐지기가 있었죠. 그래서 호주머니 혹시나 핸드폰 들고 있다 걸리면 이제 1주일이나 2주일 뺏겼다고. 그런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좀 쉽지 않죠? 교복 입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빡셀 것 같은데. 맨날 뭐 학교 며칠 갔다 오고. 자, 진도 체크 좀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일단 진도 뭐 나가기로 했어요. 선생님 몇 분이야? 9분? 예? 다 맞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국어 수업 자체를 일주일에 선생님 몇 분 들어오셔? 한 분인데 다 따랐다고 반마다 반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신다는 거지. 일단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단어를 따라 나가겠네. 한 명에서 앞에서 뭐 그냥 쭉 나가겠는데? 맞죠? 그러니까 누구 이것 조금, 이것 질끔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 맞죠? 오케이. 그러면 시험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된 건 아무것도 없나요?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의문의 변동까지.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끊어버린다고? 저희 반 쌤이 국어 쌤이라서 골치 아프구만. 그래요. 부교재는요? 그건 따로 뭐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뭐 독해 같은 거 뭐 풀어오라 이런 거 숙제 내주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다행이다. 진도 많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문학 여기 다 하면 기말 때 뭐 하려고 그러나?
알겠어요. 기말 때 외부 지문들이 좀 들어가겠는데 외부 지문 이번에 얘기했던가요? 쌤이 외부 지문 좀 들어간다. 좀 들어간다고. 그래서 앞에서는 이게 좀 많으니까 덜 들어가고 기말 때. 기말 때 좀 많이. 그럴 것 같네요. 기말 때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그럼 기말 때 모고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좀 많이 하겠네요. 아하. 오케이. 공동체와의 의사소통 이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안 들어가겠네. 저거 다시. 안 배울 거예요. 맞아. 아예 시험 볼 거. 아, 아니, 저런 짜장면 다 끝나고 기말 공예를 들었는데 어. 저거 3단 3-1 요거 윤동주식 들어갈 거고. 단어는 안 배워요. 토론 안 하고. 3단원에 길만 들어간대요. 길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5단원에 5-1 들어가야지. 아니 5-1에 문법 요소만 문법 요소 들어가고. 5-2는 안 배운대요. 5-2는 안 하고. 2-2는 안 하면 안 되는데 2-2 안 하는 거 확실해? 네, X 쳐졌어. 2-2 X 쳐져 있어? 네. 이거 하고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산속에서 했다 그쵸? 자 그리고 숙제로 반대문실 소설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혹시 읽어왔어요? 얼마 읽어왔어요? 아니, 벌써부터? 아니 너무 바빴어요. 거짓말. 바쁘기는 계약 초추가 제일 안 바쁜데. 아니 진짜. 아니야? 바빴어요? 진짜 못 봤어요. 바빴어. 뭐 했는데? 적응이 안 돼요. 그치 적응은 안 되지. 적응은 안 되는데 수업을 하진 않아. 아 그건 아닌데. 뭘 많이 시켜요. 아침에 뭐 시키는데? 자습. 자습도 읽으면 되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읽어오라고 했으니 꼭 자습서를 볼 필요도 없어. 교과서를 보고도 읽을 수 있을 텐데. 아 근데 자야 정신 자야지. 그럼 좀 자야 돼? 아침 너무 일찍 가가지고. 급식 맛있어요? 아니야? 조금 그냥 먹을 만해요. 먹을 만하다고? 중학교 급식이 맛있었나 봐. 맛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맛있다가 맛을 불렀어. 아 중학교 때? 연면서 바뀌면서? 쌤 어떡하니 산속에 사는데 밥도 많고 공기 좋은 보통 밥도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걸 이기지 못했나 보네요. 자 봅시다. 26페이지 반대문실. 자 요거는요 소설 전부 다 안 읽을 거예요. 다 안 읽고 중간중간에 프린트가 되는 부분들만 이야기를 할 거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조금만 이어서 하자면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배경 자체가 어떤 배경이라고 했어요? 이제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SF 소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미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시대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책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뭘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까? 죽은 사람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그 둘은 혹시 읽었어요?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었어요? 오케이. 자, 죽은 사람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에 뭐가 보관되어 있다고? 마인드가 보관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를 실행시키면 우리가 뭘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보통 도서관에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많이 찾아가는데, 지민이 찾아갔다고 안 찾아갔다고? 안 찾아갔다고. 어린 시절에 엄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를 한 번도 찾으러 가지 않았다가 무엇을 계기로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엄마를 찾아가게 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됐습니까?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분실이라고 하는 게 뭐야? 도서관 내에서 분실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삭제되었어. 그 마인드가 삭제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나와 있죠. 뭐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분명히 기록은 있는데 마인드가 삭제됐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덱스가 삭제된 거지. 녹차가 삭제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뭐를 가지고 오면은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엄마와 관련된 물건을 찾아오면은 이제 다시 엄마의 기억을 찾을 수 있다. 엄마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엄마와 관련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이 지민 자신의 동생과 아빠를 찾아가게 되죠. 맞죠? 자, 동생과 아빠를 찾아가게 되면서 이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 엄마가 느꼈던 이 소외감, 단절감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중간에 쭉 넘어가서 자, 여기 28페이지 봅시다. 자, 이 준호라는 사람은 지금 나의 남편입니다. 맞죠? 지민의 남편이야.
자, 뭔 방법이 있겠지.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한창 중요할 시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임신 때문입니다. 맞죠? 굉장히 예민한 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임신 초기의 주의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안내 메시지였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이 지민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임시 8주는 위험한 시기랍니다. 자연유산이 대부분 이 무렵에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대요. 이 시기에는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태아 발달의 문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대요. 아직 인간의 형상은커녕 제대로 된 신경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자, 지금 자기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세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포가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지니는 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지민은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 안 가지고 있는 상황, 안 가지고 있는 상황, 모성애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죠.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요,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서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리고요, 도서관에 갔다가 마인드가 분실됐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 목차를, 색인을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말에 지민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유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만나러 가죠. 자, 그러면서 지민이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출산한 이후 산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민은 뭐로 넘어가냐면 엄마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뒤틀렸을까? 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부터였을까?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야? 이 관계가 틀어진 이유죠. 소유물처럼 뭐 하려고 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야. 엄마는 나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선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대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은하와, 잘 보세요, 지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요, 여러분들 그 자습서를 읽다 보면 중간에 시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은하와 지민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소설이 무슨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전지적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요, 지민의 내면 이외에 다른 인물의 내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몇 학생들은 저기 중학생 때 왜 천재 박 교과서를 써서 커피딴리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을 거야. 자, 이 커피딴리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요, 이 커피딴리에 나오는 이 이인국 박사가 되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일제시대 때는 친이라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소련군 들어올 때 소련군한테 싸바싸바하고, 자, 그리고 나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또 미군한테 싸바싸바하면서 뇌물 바치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소설도 마찬가지로요, 전지적 시점인데 내면은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인국 박사의 내면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지적 시점을 뭔 신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느냐?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누구한테 제한되어 있는데? 지민한테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중간에 보다 보면은 마치 1인칭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뭘까요? 지금 여기서는 은하라고 해서 지민의 엄마를 은하라고 이름으로 불렀잖아. 근데 조금 지나면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이 지민의 엄마가 서술자의 엄마야? 아니잖아. 서술자랑 지민은 다른 사람이잖아. 전지적 시점이니까.
1인칭이 아니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중간중간에 엄마 이러거든. 자, 그러면 서술자가 엄마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엄마가 아니고 지민의 엄마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때는 지금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지민의 관점으로 보이는 세상으로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점을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고요. 지민의 입장에서만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 게 좀 작품에서 드러납니다. 알겠죠? 자, 다시 보면 자,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우울증이라는 점에서 지민 자신에게는 자, 산후우울증이라는 단어에서 뭘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나를 임신했기 때문에 느끼는 우울증인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어쩌면 나도 이 엄마가 우울증에 걸린 것에 대해서 부채감이 있는 건 아닌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건 아닌가? 원죄가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죠. 원죄가 뭡니까? 한자 그대로 하면 원래부터 있는 죄야. 그래서 원죄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를 원죄라고 하죠. 그렇죠? 자,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다는 거죠. 자, 미워했었지. 그런데 이제 너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왜?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 얘기 누구랑 하는 거야? 지민이랑 유민이 서로 남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민이 확신 없는 태도로 말했대요. 자, 지민과 유민 사이에 침묵이 자리 잡았고요.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에 엄마를 생각했답니다.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는 유민의 말은 틀리지 않았대요.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지 않았답니다. 기억은 뭐만 남아있어? 그냥 엄마의 뒷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생각에 빠져있는 엄마의 뒷모습. 그러면서 어떤 기억이 유독 선명하게 있는데 그 선명한 기억이 뭡니까? 그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넘어진 보조 탁자였고요.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었고 지금 알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 엄마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통지민,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뭐 하는 거니? 무시하는 거니?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생겼던 어떤 정신병적 행동이겠다. 그렇죠? 병적인 행동이겠죠. 병리적인 행동. 전화는 왜 안 받아?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태도들이 전부 뭡니까? 지민에 대해서 집착하는 태도고 이게 바로 지민 스스로 생각하는 엄마와 사이가 멀어진 이유인 거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자,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답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지민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끼죠. 답답함을 느낍니다. 뭐 때문에? 자신을 통제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지민이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랑 떨어져 있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에서 엄마는 뭘 받습니까? 상처를 받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는 거야. 자, 그럼 이 통증 같은 슬픔은 뭐 때문에 느끼는 거야? 자기가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느끼는 슬픔이죠. 자, 다음. 자,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어머니의 어떤 병리적인 모습들이 좀 드러납니다. 멀쩡할 땐 사랑한다고 했다가 돌아서면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제 산후우울증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이제 병적인 현상이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계속 어머니가 지금 지민에게 집착하는 모습이나 통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요. 지민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을 떠납니다. 엄마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유민이 손가락으로 툭툭 책상을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지민이 엄마와의 마지막을 지금 쭉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툭툭 치니까 지금 회상이 끝난 거야. 자, 끝나고 나서는요.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점에서 자, 잘 보세요. 유민이는요. 도서관에 엄마 찾으러 간 적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왜? 없어진 줄도 몰랐으니까. 가족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유미는 엄마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민은 여전히 뭐 하고 있어? 엄마와의 마지막을 떠올리고 있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유미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자, 유미는 엄마의 마인드가 어디로 갔는지 딱히 관심이 없는 상황이죠. 자, 다음. 하지만 문제가 있었답니다. 엄마의 분실보다도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거는 유미는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지민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겠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이 카 부분이 이제 지민이 임신 이후 겪는 일이고요. 이것이 마치 뭐와 같다? 지민의 엄마가 지민을 임신했던 당시 겪은 일이랑 비슷한 거죠.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지민이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점점 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립됩니다. 중요 업무에서 배제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때문이야? 임신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게 되는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서 점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나오죠. 엄마도 사실은 지민을 가지기 전에는 어떤 직장이 있었어? 출판사라고 하는 직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출판사는 이제 점점 과학적 이제 미래 사회로 나아가면서 종이책이 없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죽어가는 산업이긴 하지만 엄마 역시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무언가 이 사회적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민을 임신하면서 전부 뭐 하게 됐어요? 그만두게 되었잖아.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어떻게 돼요? 단절되잖아. 그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그 감정을 지금 누가 느끼고 있는 거야? 지민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지민이 나중에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부 이제 회사로부터 자꾸 이제 배제당하고 있는,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직원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요. 집에 있는 엄마의 유품 상자를 찾아보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유품도 처음 찾으러 갔던 거야. 찾으러 가봤더니 뭐야? 남아있는 게 제대로 없는 거야.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아빠인 현욱을 만나러 갑니다. 거기에서 뭘 알게 됩니까? 아빠가 고의로 인덱스를 삭제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서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의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밝힌답니다.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엄마의 유품을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지금 표지 디자인 김은하, 이게 이제 엄마가 만들었던 책이죠. 출판사 일하던. 자,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너를 낳기 전까지는 그랬지. 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이 인덱스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물건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엄마가 만들었기 때문에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가면은 뭘 찾을 수 있어? 엄마의 인덱스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도서관 가서. 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는 생각. 자, 그런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만든 건 어디에 나와 있는데? 세상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세상과 뭐가 되어 있는 걸까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기억하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은 그냥 맨날 집에만 있는 모습인 거야. 그러면 집에만 있는 그 모습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 단절되어 있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은 전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왜 몰랐을까? 당연한 일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 삶이 있었을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쩌면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삶이라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것이고요. 자, 그것 자체가 바로 뭐야? 세상과 연결됨입니다. 세상과 연결됨. 자,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현욱이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출판사는 다 망해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에 모두 통합되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형 산업이 된 지도 한참이었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문장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아빠인 현욱은요, 엄마가 느끼고 있던 우울감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망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민은 멍하니 엄마의 이름을 쳐다보았대요. 뭐 버티고 있었으면 1년 아니면 2년쯤 더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답니다. 하필 그때 출산 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그게 네 탓은 아니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뭡니까? 퇴직이죠, 퇴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잘리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 지민의 엄마는 지민을 임신한 이후로 세상과 단절되었어. 세상과 단절된 건 본인의 뜻이야? 아니야. 직장에 의해서 잘린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잘리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이제 점점 어떻게 돼? 없어져 가는 거야. 맞죠? 자,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임신이 아니었더라고. 또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둬야 했을 것이다. 지민의 어린 시절 기억에도 종이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드는 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더라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굉장히 무심하죠. 자, 현욱은 변명하듯 말합니다.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 온 일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공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해야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면 표지 안쪽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든 사람 서명으로만 남는 작은 존재감으로라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녀를 붙잡아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과의 연결이 바로 뭡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작은 존재감까지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남기는 일. 자, 다음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는 것. 자, 요 세 개. 하나,
어디 가냐? 둘, 셋. 요 세 개가 전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집이라는 공간 이외에 다른 거라도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었더라면, 자신의 존재감을 세상에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었더라면,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엄마도 분실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자, 유품이 필요하다면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한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자, 지민이 얘기합니다. 아빠는 그동안 엄마를 한 번도 찾은 적 없어요. 그러면 접속해본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유언을 들어준답시고 가서 인덱스를 지워버린 게 다예요.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인지 이제는 알 수도 없었답니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싶었대요. 자,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어디에 있었어? 집에 있었어.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자, 집에 있은 것과 동시에 세계에 고립시킨 건 죽고 나서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인덱스 삭제 중. 그래서 세계에서 고립시켰다고 하는 게 도서관 어딘가에 남아있는데 그 인덱스를 찾을 수 없거든. 분명히 엄마와 관련된 자료, 데이터는 어딘가에 있어.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서 고립시키고 살아있을 때는 집, 죽고 나서는 인덱스 삭제. 자,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는 사람으로, 이것도 살아있을 때랑 죽었을 때 다 마찬가지죠. 맞죠? 자, 미안한 적 없었어요? 후회한 적도? 자, 그거는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왜? 본인도 죽고 나서 한 번도 안 찾아갔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우울감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자, 정적이 그렇습니다. 현욱의 표정은 알 수 없었대요. 그의 뒤통수를 떨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자, 한참이 지난 후에야 현욱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려왔대요. 지민아, 넌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현욱의 목소리가 잠겨들었대요.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답니다. 지민은 많은 침을 삼켰대요.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고 생각했지.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근데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건 뭐야?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스스로 아는 거죠. 뭘 아는 건데, 내가 나 때문에 너희 엄마가 힘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죽은 마인드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죽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기억을 바탕으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현욱은 만나러 가면 항상 누구를 만나는 거야? 우울한 엄마를 만나는 거야. 기쁜 엄마는 없을 거 아니야. 왜냐면 그건 이제 죽고 난 이후의 기록은 어차피 기록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갈 때마다 매번 우울한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매번 뭐가 느껴져? 죄책감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고통인 게 나를 만나면서, 지민을 만나면서, 직장을 잃게 되면서, 세상과 단절되면서 느낀 그 우울감일 테니까 나를 만나는 건 계속 그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현욱은 뭐라고 되어 있어? 틀렸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민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민은 그게 아니고 만나러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 단절된 채로, 아직 접속되지 못한 채로. 자, 지금 왜 자꾸 엄마를 다시 만나러 가고 싶은데,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엄마가 이 도서관에서조차 단절된 채로, 접속되지 않은 채로 있는 걸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 이제 엄마의 삶을 다시 되돌아봤더니 엄마는 살아생전 내내 어떻게 살아갔어? 단절된 채로, 세상과 단절된 채로, 접속되지 못한 채로, 자신의 이름으로 남긴 무언가가 더 이상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삶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죽고 나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게 바로 지민의 생각이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엄마를 찾아야 했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갈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민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입니다. 생각. 바로 뭐냐? 엄마도 과거에 그랬을까?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지민이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가 지금 전부 다 끊길 위기에 놓여 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자, 이 지민 엄마라는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잖아. 맞죠? 이 지민을 가지게 되면서 임신하게 되면서 가지게 된 이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 이름을 뭐한 엄마?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자, 이 지민 엄마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뭡니까? 지민이라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얻게 된 뭐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뭐야? 이 임신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을 잃은 상태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그러나 한때는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하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답니다. 자, 그녀를 용서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대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한때 그녀가 누구였건 지민과 관계 맺었던 은하는 지민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없는 엄마였다. 살아있는 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다. 자, 그런데 뭐가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여기에서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할 말이 바로 뭡니까?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는 뭐야? 도서관 도착해가지고 그 책 갖다 주면서 엄마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엄마의 마인드로 접속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엄마의 마인드에 접속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오케이. 자, 여기 어 부분 봅시다. 40페이지 어 부분. 자, 그래서 지금 마인드에 접속해가지고 쭉 엄마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인드에 접속했더니 엄마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억으로 구성된 공간이야. 그곳에 엄마가 있어. 맞죠? 자, 그래서 그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뭐였는데? 요거죠. 마지막에 나오는 엄마를 이해해요라고 하는 한마디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지민이 전달하고 싶은 건 뭐였어?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어머니가 될 이제 이 시간에 놓여 있다 보니 그때 엄마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 알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가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이해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넘어오면 지금 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왜? 엄마는 지금 뭐 하는데? 이미 돌아가셨잖아. 마의 마인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있는 거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엄마의 삶을 진짜로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엄마를 이해해요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왜? 자신이 이제 어머니가 되고 보니 그 감정을 알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은하의 눈가에 눈물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손을 내밀어서 지민의 손끝을 잡는 모습으로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관내분실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요 제한지역 그 전지적 시점인데요. 요 부분 보겠습니다. 밑에.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봐봐봐. 보통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서술자를 내세운다는 건 작가가 소설에서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줄 서술자를 내세운단 말이야. 그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 건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니야. 아니죠. 우리가 전지적 시점은 3인칭이잖아. 3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전지적인 거야. 맞죠? 그래서 지민도 지민이라고 부르고 은하도 은하로 부르고 현욱이도 현욱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전지적 서술자가
누구의 관점으로 얘기한다고? 지민의 관점으로 엄마 아빠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제한적 전지적 시점을 이제 쿡 골라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데, 이 지민의 내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는 엄마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고 원망했잖아. 그런데 엄마와 관련된 과거를 점점 알게 되면서 뭐로 바뀌어? 엄마를 이해하는 걸로 바뀌잖아. 맞죠? 그래서 이 지민의 내면 변화를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소술자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그거 말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말의 의미 있죠. 이게요, 작품이 진짜 시험 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청 쉽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단 학교 선생님 말로는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맞죠? 자, 들어가면 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지금 이건 37페이지다. 그쵸? 이거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뭔가 필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자습서에 없는 내용도 필기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을 들으면서 뭘 필기할 때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뭔데? 우리가 학원 수업 시간에 또는 자습서를 공부하면서 보지 않았던 필기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근데 그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필기할지 모르잖아. 그쵸? 그리고 이런 작품들 자체가 사실은요, 이 관내문실은요, 여러분들 이 교과서 출판사 말고는 그 어떤 교과서에도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서에도 싹 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너무 좀 간단한 작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선생님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선생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필기 꼭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신경 써야 되냐면 말과 행동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런 행동한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한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필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나가실지는 몰라. 보통 엄청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 밑줄 그어가면서 이런 의미, 이런 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필기하시는 선생님이 있고요. 또 그냥 학습지 쫙 나눠주는데 학습지 나눠준 거 보면 그냥 자소서에 적혀있는 거랑 똑같은 거 나눠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거 나눠주시면 뭐야? 그냥 그거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럼 별로 어려울 거 없겠지. 맞죠? 그런데 혹시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꼭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은요, 물어볼 게 뭐밖에 없느냐? 말과 행동의 태도, 의미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뭐 이유, 까닭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이 관대분실은요,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나 이런 것도 뭐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시중에 있는 문제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학교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좀 잘 외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결론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번 학교 시험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문학작품 바로 이걸 겁니다. 요거는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도 있고 2학년 교과서도 있고, 여러분들 1학년 때 했으니까 2학년 때 안 하겠지. 1학년 때 안 하면 2학년 때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게 급갈래죠. 급갈래. 그래서 요거는 희곡이거든요. 자, 그래서 희곡의 성질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희곡이라고 하는 건 앞에 간단하게 좀 적읍시다. 자, 우리가 일단 중학생 때 배웠던 걸 바탕으로 이제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야기가 진행될 때, 극이 진행될 때 무엇으로 진행이 됩니까?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습니다. 근데 자, 잘 들으세요. 서술자는 없는데요. 특히나 이 희곡 작가 있죠. 이강백 작가의 그 희곡 작품이
이제 본문에 보통 많이 들어가요. 고1이든 고2든 이 이강백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또는 지금 현재 이 연극이 시작할 때 이 연극의 배경 상황 있잖아. 이런 것들을 마치 해설해주는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연극에 서술자는 없는데요. 해설자는 배우가 등장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서술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해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설자는 있을 수 있는데요. 서술자는 절대 없습니다. 희곡에 서술자 없어요. 상황을 서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희곡은요.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설에서요. 누군가 방에 어떤 남자가 방에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통 적혀요? 그가 방에 들어왔다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쓰이지 소설은. 근데 소설도 현재형으로 쓸 때 있어요. 보통 어떨 때 현재형으로 쓰느냐? 좀 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과거형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그 문학이 바로 소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연극 대본 같은 거 생각해봐봐. 지시문에 뭐라고 적혀있어? 철수가 방에 들어온다. 방을 열며 얘기한다.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형으로 많이 소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형의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우리 독백과 반백에 대해서. 자, 어떤 인물이 무대 위에서 연극은 꼭 그런 게 있죠. 말하는 대상이 없어. 듣는 사람이 없는데 지 혼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핸드폰이 여기에 떨어져 있네.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기 밖에 있는 관객석에서 여기 뭐 떨어져 있는지 안 보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독백으로 알려줘야 돼요. 맞죠? 핸드폰이 여기에 떨어져 있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와 있어?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혼잣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독백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화라고 볼 수 없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 상황을 전달할 때 이런 독백들을 많이 쓰죠. 자, 다음 인물의 내면을 얘기할 때도 독백을 많이 씁니다. 맞죠? 자, 방백은 뭐냐면요. 어제 특정한 인물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를 다른 인물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들을 수 있는데? 관객만 들을 수 있지. 자, 그래서 그걸 반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극 무대가 이렇게 쫙 있어요. 연극 무대가 쫙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막 인물이 여러 명밖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 배우들이 다 조명에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막 하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핀 조명이 탁 내려오면서 여기로만 조명이 딱 와 있고요. 다른 배우들한테 조명이 다 꺼져.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 들리잖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조명이 쫙 켜지면 이 배우들은 이 캐릭터들은 방금 이 캐릭터가 했던 말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야? 이 캐릭터랑 관객만 알고 있는 사실이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방백으로 전해지는 사실은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말하는 인물과 관객만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방백은 그 말하고 있는 인물과 관객만 공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방백이죠, 방백. 자, 60페이지 봅시다. 결론이고요.
앞부분 조금 보고 우리 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합시다. 자, 이거 연극은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쌤이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이 아닌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제시를 할 건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에는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오고 남자, 여자로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캐릭터명, 이 인물의 명을요 사람 이름으로 안 하고 남자, 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전달받는 여러분들에게 뭘 좀 전달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뭘 가지고 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거야. 그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이 남자가 보이는 모습, 여자가 보이는 모습은 그냥 단순히 이 사람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남자, 여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제시할 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나오냐면요 남자가 먼저 나옵니다. 남자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뭘 하냐면요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책 내용을 줄줄줄줄줄 남자가 관객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한 사기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기꾼은요 외로움에 지쳐서 결혼하고 싶지만 빈털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이요 자기를 부자로 보이기 위해서 저택, 모자, 넥타이, 호사스러운 의복, 건장한 하인을 빌립니다. 자, 이렇게 빌린 물건은요 각각 뭐가 정해져 있냐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남자는 이야기 속의 사기꾼이 되어서 맞선을 보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상황이 어떤 상황? 벤치에 앉아가지고 남자가 막 사기꾼의 이야기를 막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책을 딱 덮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야? 그 이야기 속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약간 연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사기꾼은 뭐야? 그 남자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남자는 사기꾼입니다. 알겠죠? 자, 그냥 이제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자, 그래서 남자는 맞선에서 만난 여자에게 뭘 하느냐?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인이 중간중간 등장해서 남자에게서 물건을 빼앗아갑니다. 이 물건은 전부 어떤 물건? 빌린 물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이 규칙이 바로 뭐냐면 남자는 싹 다 빌려가지고 지금 뭐 한 거야? 맞선에 나온 겁니다. 뭘 빌렸어? 넥타이, 옷, 그 다음에 저기 하인, 그리고 저택을 빌려요. 근데 하인은 빌린 존재임과 동시에 빌린 것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빼앗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인이 빼앗아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거든. 자, 그래서 하인이 물건을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져가느냐? 굉장히 과격하게 가져갑니다. 마치 막 두드려 패듯이 가져가요. 남자는 안 뺏기려고 하다가 뺏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물건 하나씩 뺏어갑니다. 자, 여자 왜들 그러시죠? 남자가 씩씩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이번엔 넥타이가 내 목에서 떠나갔습니다. 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네? 뭐 놀랄 게 못 됩니다. 그저 잘 보세요. 시간이 지난 것뿐입니다. 자, 여기 이 극은요, 이 작가의 극은요, 항상 모든 소재나 대사마다 뭐가 있냐면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이 상징 체계를 굉장히 잘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뭐냐면요, 봐봐, 넥타이 빌린 거잖아. 그런데 강제로 빼앗겨가지고 돌려줬단 말이야. 그래서 빌린 걸 빼앗겨서 다시 돌려주는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시간이 지난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게 결국은 뭐야? 빌린 건 돌려줄 시간이 되면 뭐 해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만약 내 목이 떠나가고 넥타이만 남았다면 점점점 그건 더 부정적인 상황일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넥타이만 뺏긴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당신 어머니 턱 재미난 분이시군요.
나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그 맹세를 지키셨다는 어머니, 어떤 분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자, 이 맹세는 어떤 내용의 맹세냐면요, 이 여자가 엄마한테 오더를 받고 옵니다. 무슨 오더를 받고 왔느냐? 너 맞선 나가잖아. 맞선 나가서 만약에 그 만나는 남자가 부자라면 무조건 결혼해라 라고 하는 오더를 받고 지금 맞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맹세가 바로 그거야. 부자를 만나면 결혼해라. 근데 이 남자는 진짜 부자야 아니야? 아니지. 부자인 척 모든 물건을 빌려온 사람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남자가 물어보는 거야. 어떠신가요? 어머니 성품이 너그러우시다는가? 왜 그렇게 쳐다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넥타이를, 여자는 아직까지 충격에 빠졌어. 넥타이 뺏겨나간 거 보고. 그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빼앗기셨죠? 그것도 난폭하게. 그렇죠. 난폭하게 주인을 덮치는 그런 하인에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당신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러우신지 계속 어머니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자, 남자가 얘기해요. 알았어요. 문제는 빼앗긴 물건인가 본데 그야 되돌려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인에게 큰 소리로 여봐, 가져와. 자, 묵묵부답 하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까치발을 딛고 일어나서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의 귀에다가 5분만 더 빌려주게 라고 귓속말을 하죠. 하인 대답이 없습니다. 딱 5분만 더 사정해도 안 되겠나? 반응이 없습니다. 좋아, 좋다고. 여자가 뭐래요 하인이? 라고 했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럽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내려가느냐? 남자가 관객석으로 내려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연극 좀 뭡니까? 문화생활 좀 해요? 부산엔 연극이 잘 없죠. 그렇죠. 서울 가야 있고. 그렇죠. 부산에 뭐 연극이랄 만한 게 좀 잘 없습니다. 대구만 가도 많은데 부산이 많이 죽었어요. 대구엔 많이 하거든, 그런 공연 같은 거. 자, 우리 요즘 시대의 연극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이렇게 보고 있어. 막 그 캐릭터들이 막 하다가 관객석으로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마치 관객이 이 극 속에 있는 사람인 양 막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되게 그게 낯설지 않아요. 근데 이 작품이요, 1960, 70년대에 쓰인 작품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참신한 거였습니다. 지금이야 굉장히 흔한 거지. 맞죠? 그래서 지금 요 극은요, 이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를 지워버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관객석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요, 관객한테 직접 넥타이를 빌립니다. 하인이 안 빌려주잖아. 넥타이는 와야 되고, 나 넥타이를 메고 있어야 여자랑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객한테 가가지고 넥타이를 빌립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맨 관객 앞에 앉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관객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가 관객에게 말을 걸어서 극중으로 끌어들이면서, 자, 나중에 이게요, 이 극의 주제랑도 나중에 연결될 거거든요. 그 주제랑 연결되는 건 맨 마지막에 결말 부분에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의 경계를 지운다?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죠. 옅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저기 관객석까지 전부 뭐가 돼? 그냥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얘기합니다. 물론 그래요. 속상하다는 듯이 저 인정 사정도 없는 하인이 나더러 잘해보라고 그런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나도 그래요. 기죽을 필요야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지가 뭐라고 겨우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하인 뒷담 까고 있죠. 속 좀 상합니다. 그야 뭐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니까 말해보나만 하겠고, 저 당신 넥타이 참 좋습니다. 이 당신이 누구야? 지금 관객이죠. 넥타이 참 좋다고요.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색깔, 기막히게 멋진 무늬. 딱 5분만 빌립시다. 정확하게 5분만. 더 이상은 어기지 않겠습니다. 빌려주시렵니까? 라고 해서 실제로 빌립니다,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자, 빌린 동안에는 소중히 다룰 겁니다. 여기 그냥 별표만 좀 체크해 둡시다. 이게 사실은 이 글의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주제의식이 안 드러나요. 나중에 봐야 드러나. 자, 잘 보세요.
사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인데 빌려온 거니까 당신 거잖아. 혹시 모르긴 하지요. 당신도 누구에게서 빌려온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주제의식이랑 연결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읽었을 땐 연결 안 돼.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랑 같이면 연결이 돼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어요. 자, 그럼 당신은 시간을 재고 난 이만 이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여자한테 돌아가는 거죠. 왜? 남자 빨리 뭐 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엄마 얘기 들어야지. 그 국어 궁금해가지고 가서 지금 넥타이 빌린 거죠. 맞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뒤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